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지난달부터 저거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편집. 이걸 좀 전문적으로 좀 배워가지고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또 거기다가 뭐 음악도 넣고 자막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좀 그 편집하고 이걸 좀 공부를 하려고 이게 보니까 이제 집이랑 가까운 또 컴퓨터 학원에서 이런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던 찰나에 집안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한 달간 대학병원에서 보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이제 보냈는데 제가 아픈 건 아니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위중해지셔가지고 거의 이제 임종 단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이제 포기를 하고 임종을 이제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납골당 뭐 또 뭐 장례식장 또 뭐 추모공원 이런 데를 좀 이렇게 혼자 좀 알아봤습니다. 뭐 가족이 따로 뭐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혼자 다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간병하는 것도 힘들고 또 그 어머니와 이렇게 이별을 한다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어머니께서 이제 출혈이 많으셔가지고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저기가 됐어요. 임종 단계에 사람이 이제 딱 접어들면은 그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출혈이 많으시니까 이제 막 혈색이 얼굴이 이제 허옇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동공이 막 풀리고 다시 생각하니까 아주 그게 좀 우울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정도 단계까지 갔다가 정말 하늘이 도우셨는지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를 보고 제가 이제 막 거기서 이제 막 눈물도 흘리고 어머니한테 이제 마지막 순간이니까 평생을 이렇게 같이 살다가 이렇게 이제 헤어지는 그 순간인데 사람 그게 사람의 어떤 어머니 본인의 입장에서도 사람의 어떤 그 삶이 딱 그 마감되는 그 순간을 맞이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신적으로. 뭐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뭐 한 7, 8년 살다가 죽는 걸 볼 때도 그게 심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죠. 근데 그 인생을 70몇 년을 사신 분이 이제 그런 어떤 삶의 불꽃이 꺼지는 그 순간을 딱 이렇게 본다는 게 자식으로서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걸 보다가 대학병원에는 이제 여러 과가 이렇게 협진을 하죠. 협진을 해가지고 오더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출혈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그 색전술 이런 걸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제 워낙 상태가 안 좋으신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숨이 거의 다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술하러 그 수술실에 가는 도중에 이제 가실 수도 있고 쇼크가 와가지고 여러 이제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그런 응급으로서 이렇게 색전술을 하게 됐고 다행히 이제 목숨을 건지셨죠. 건지셨는데 요즘 또 이제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그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이 없습니다. 중환자실에 일반 병실로 다시 갈 수가 없고 그런 이제 시술을 받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셨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병원에는 이제 만땅 차가지고 그 중환자실이 없었어요. 대신 이제 저기 한 30km 떨어진 경기도에 그 이 병원의 또 다른 브랜치죠. 지점이죠. 거기에 이제 중환자실이 한 개가 병동이 남는다고 자리가 남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겠느냐 하고 또
이 병원에서는 또 계속 이 그 보호자한테 그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를 이렇게 태블릿 같은 데다가 사인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자식으로서 뭐 어떻게 해요? 뭐 가야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코로나 검사를 또 받고 사설 구급차를 또 타고 그 1월 한 중순쯤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그쪽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갑니다. 한 30km를 가는데 그 이제 밤이었어요, 밤에. 밤에 가는데 이제 뭐 사설 구급차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무법천지로 달립니다. 무법천지로 달리는데 뭐, 뭐 터널 안에서도 막 추월도 하고 막 사이렌 크게 틀어놓고 뭐 그리고 뭐 역주행도 하고 뭐 고속도로로 달리다가 갓길에 차 세워가지고 막 어머니 산소포화도 떨어졌다고 막 그 갈아 끼고 하여튼 뭐 구급차 타고 가다가 저도 죽는 줄 알았어요. 의사 그 fellow 젊은 의사 한 명 대동을 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이제 시술을 받았으니까 의사 대동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달려가는데 와 구급차 타고 가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레카차랑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밤늦게 한 10시쯤에 그쪽 병원에 도착을 해서 구급차 비용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16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편도로 가는데 16만 원이 나왔어요. 코로나 검사 그 뭐 받았다 뭐 이런 얘기 수속하고 또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그 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짐이 한 30kg 정도 됐었어요. 뭐 기저귀, 뭐 제 옷, 또 뭐 여러 가지 잡다하게 짐이 있었는데 그날 또 멈춰 있던 곳에서 퇴원을 할 거라고는 뭐 그런 응급 상황이 생길 거라는 거는 전혀 상상을 못 했기 때문에 물건을 뭐 어떻게 추스리고 뭐 할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죠. 근데 그 30kg을 급작스럽게 다 저 혼자 챙기고 구급차를 타고 그쪽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어머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술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완전히 격리가 됐죠. 격리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음압으로 된 격리실에 계시다가 이제 중간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음성이라고 나오고 중환자실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나니까 저만 그 경기도 그 뭐 엄한 곳에 덩그러니 이제 남겨진 거예요. 근데 이제 중환자실에 저기가 들어가면은 거기는 이제 간호 간병을 다 함께 해줍니다. 대신 비싸죠 아주. 그래서 제가 보호자가 더 이상 그 일반 병실에 있던 거랑 달리 그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짐은 워낙 많지. 또 1월 달에 뭐 아시는 분 기억하시겠지만 엄청 춥고 눈도 엄청 내리고 생전 처음 가보는 그 경기도 그 용인 구석의 병원에 그러고 30kg 짐을 들고 이렇게 비닐을 쓰고 패딩을 입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거 해야 되는지 진짜 저렇게 어머니를 살려놨는데 어 그냥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놓은 거잖아요, 어머니를.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 너무 막막하고 병원비도 뭐 정말 비싸더라고 병원비가. 그리고 당장 이제 집에를 가야 되는데 집은 서울인데 뭐 길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와중에 카톡으로 저기 경기도 사는 제 고등학교 동창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중환자실에 왔는데 네가 좀 저기 지도를 좀 보고 여기서 우리 집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알려줘 했더니 동백역에 가면은 뭐 에버라인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강남 쪽 가는 그 경전철이 있는데 그걸 타라. 그걸 타고 분당선을 타고 또 신분당선으로 갈아타서 그리고 서울을 가라 얘기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막연히 이렇게 있는데 뭐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고 하다가 버스 정류장이 오고 저기서 무슨 마을버스 같은 게 하나 오길래 경기도 용인에서 승객도 없고 또 막차였어요. 그래서 짐을 이빠이 들고 기사한테 물어봤죠. 네, 저기 전철역 에버라인 타려고 하는데 타라 이래가지고 그 근처에서 또 내려주더라고요. 버스가 마치 택시처럼. 거기 내려서 딱 도착한 순간이 한 11시, 12시 다 됐었는데 12시 좀 넘었었나? 하여튼 막차가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어떻게 해서 친구가 말해준 대로 신분당선을 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한 새벽 1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그 용인에 밤에 그 왔던 경기도 용인 그 병원에 다음날 또 다시 가가지고 새로 바뀐 주치의 선생님 면담을 하고 또 집에 오고 그 다다음날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중환자실에서 나와도 될 것 같다.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또 물건들을 챙겨갖고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입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쪽 서울로 다시 또 사설 앰뷸런스를 타고 그리고 또 왔습니다. 올 때는 좀 가격이 조금 덜 나오더라고요. 뭐 이게 사설 구급차가 좀 부르는 게 값이어가지고 구급차 업체들은 굉장히 많은데 가격 차이는 굉장히 또 많이 차이 납니다. 올 때는 12만 원을 냈으니까 갈 때에 비해서 4만 원이 좀 절약된 셈이죠. 그렇게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원래 있던 곳에 와서 또 바로 입원이 안 됩니다. 보니까 요즘 환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응급실로 가서 응급실에 가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뭐 도움 되실 정보니까 그런 건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일반 병실은 간병인을 쓸 수 있는데 응급실은 그 외부 그 간병인 돈 주고 이렇게 부르는 이런 간병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간병하시는 보호자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그런 간이 침대가 없습니다. 일반 병실과 다르게. 그냥 딱딱한 그냥 철제 의자 하나 줍니다. 근데 일반 병실에 그 병실이 나질 않으니까 그냥 뭐 몇 시간이고 그냥 응급실에 대기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 당일날 자리가 안 나고 뭐 3일 동안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기 앉아가지고 당일날 병실이 나길 바랬는데 안 나고 그 다음날 저녁에 이제 병실이 나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응급실에서 거의 뭐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거기서 이렇게 어머니를 간병을 했죠. 또 운이 나빴는지 또 바로 옆에는 또 나이 80 먹은 어떤 치매 노인이 있는데 밤새도록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뭐 깻잎을 달라는 둥. 이 같은 말을 무한 반복을 해요. 무한 반복을.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이 보호자란 사람들도 자기들도 이제 힘드니까 얍삽하게 이렇게 그 할머니를 옆에다 그냥 놓고 어디 밖에 나와가지고 자고 오더라고요. 막 똥 쌌는데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그러니까 막 변 냄새에다가 그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 지르고 막 비명 지르고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이걸 들으면서 딱딱한 철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꼬박꼬박 조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이제 병실이 나가지고 병실로 올라가서 그로부터 한 11일, 12일을 더 그 대학병원에 있었습니다. 24시간 케어를 했죠. 또 뭐 간병인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게 어머니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또 모르고 또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이제 신장이 안 좋아지셔서 투석을 해야 됐기 때문에 또 많이 또 이렇게 동의 절차를 구하고 또 의사 선생님한테 그 치료 과정에 대해서 또 듣고 뭐 상의하고 뭐 이런 과정이 많았기 때문에 또 돈 주고 또 간병인을 또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요양병원을 좀 나아지셔가지고 전원을 했는데요.
전원을 하고도 코로나 때문에 뭐 진짜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찾아뵈도 면회도 안 되고 또 지금 이제 설날인데 찾아가도 뵐 수가 없죠. 설인데. 설이 끝나면 또 저희 어머니 생신이에요. 역시 또 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어머니가 이렇게 뭐 자유롭게 뭐 드시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맛있는 음식이라도 뭐 이렇게 사가지고 갖다 드릴 텐데 그러지도 못하죠. 콧줄 끼고 그냥 뭐 깡통에 캔에 들어있는 무슨 환자용 영양식 그 액체로 된 경구용 그것만 드시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부모님이 또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효도를 다 해라. 안 그러면은 이제 저같이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할 그런 일만 남게 됩니다. 네, 말이 길어졌는데요. 원래 이런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은 그 그래서 유튜브를 좀 정식으로 이 편집이나 이런 거를 좀 영상 기술을 조금 배워가지고 좀 다른 채널 같이 좀 이렇게 괜찮게 이런 걸 조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머니께서 저렇게 된 건데,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관심도 안 갖고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근데 나와서 보니까 이제 뭐 정인이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그 정인이 나온 그것이 알고 싶다는 보질 못했는데, 뭐 대충은 압니다.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서 뭐 정말 뭐 끔찍한 이런 사건이더라고요. 근데 보수 채널, 보수 우파 진영 채널들을 그렇게 예전에는 열심히 시청을 했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거의 보질 못했어요. 보질 못하다가 가세연 이렇게 보니까 그 뭐 박정희 뮤지컬 한다 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연치 않게 또 그 변희재 씨 채널을 보게 됐습니다. 미디어 워치. 근데 좀 충격적인 게 그 가세연의 박정희 뮤지컬은 뭐 사기다. 애초에 뭐 공연을 할 생각도 의지도 뭐 전혀 없는데 뭐 돈 모금해가지고 뭐 그러려고 뭐 한 것이다. 애당초 뭐 공연을 할 거였으면 리허설 때 뭐 무대 복장도 제대로 안 챙겨 입고 저렇게 뭐 캐주얼한 복 입고 나와서 저렇게 하겠느냐 뭐 얘기를 해요 변희재 씨가. 근데 그것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또 일견 또 좀 끄덕끄덕하게도 되더라고요. 그러네 듣고 보니까 공연을 할 거라고 하는데 뭐 새천년홀 건대 새천년홀 작년부터 개방을 안 했는데 오픈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거기서 공연을 할 계획이고 또 공연 영상 리허설하는 그게 이제 단원들이 뮤지컬 배우들이 옷도 안 갖춰 입고 그렇게 하지? 변희재 씨 말이 맞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변희재 씨 말이 그럴싸하긴 한데 그게 완전한 또 팩트는 아니더라. 왜냐면 저도 과거에 이제 뮤지컬이나 또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전속으로 공연했던 서울시극단 그 시연회 같은 데를 많이 갔었는데 시연회라는 거는 만약에 공연 입장료가 한 5만 원이다 하면은 한 만 원만 받고 정식 공연 그 하기 전에 말 그대로 이제 시연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그런 시연회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연회 때는 제대로 옷을 갖춰 입고 무대를 만들고 하죠. 근데 그냥 일반 연습 때는 굳이 이렇게 무대 의상을 갖춰 입고 분장까지 다 하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가지고 캐주얼하게 무대에 올라가서 연습을 하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제 집이 그 과거에 공연장 근처에 살아가지고 보통 이제 토요일 날 무대에 올려지는 뮤지컬이나 이런 공연이 있으면은 그 전날 금요일 밤까지도 막 거기 출연 배우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하고 자정이 가까우면은 이제 서로 막 거기 공연장 밖에서 막 빠이빠이 인사하고 안녕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 뭐 연인 그 가수가 거기 공연에 출연을 해가지고 연습하고 가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람이 소냐라고 예전에 그 혼혈 가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더듬어서 기억을 해보니까 변희재 씨 주장이 그럴싸하지만 그게 이제 가세현 측의 공연이 무슨 사기다라는 근거는 못 되더라. 근거는 못 되더라. 그리고 실제 제가 이렇게 대구 지역에서 공연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그 공연장 사이트에 공연 일정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 박정희 뮤지컬. 제목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쌀꽃 이팝나무로 해가지고 써 있는데, 그러면은 이 변희재 씨는 왜 자꾸 그런 주장을 하는가? 이 사람 서울대 나오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박학다식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사람이 조금 그 주장하는 거에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는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을 이렇게 가만 보니까 그 확증 편향,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그 확증 편향의 그 경향이 많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세상 그 어떤 현상을 거기에 맞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새끼들 저거 사기꾼인 저거 사기치는데 저 공연할 의도도 없는데 라고 딱 못 박아 버리고 결론을 내버리면요. 걔네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맞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옷을 안 입고 리허설을 해? 저 사기네. 진짜면은 무대 의상 다 갖춰 입고 얼굴에 분장까지 다 하고 할 텐데 무슨 공연 리허설이 뭐 저따위야. 캐주얼복 입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뭐 어설퍼.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결론을 내고 그 결론대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맞게 짜맞춰가지고. 근데 이거는 비단 변희재 씨뿐만 아니라 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확증 편향의 성향이 다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논하고 이럴 때는 이게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 우리나라 뭐 정치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넷 특히 이런 유튜브 문화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배격해야 되는 성향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확증 편향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은 이 확증 편향에 빠지면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정신적인 타격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과 다르게. 그래서 심지어 뭐 이상하게 뭐 몰리고 이러다가 막 자살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되게. 근데 이제 변희재 씨의 이게 시간이 말해주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가세현이 하는 뮤지컬이 어, 무대에 올려지지도 않고 결국은 뭐 돈만 먹고 먹튀하고 이런 사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어떤 요소를 따져봤을 때 제가 보았을 때는 공연은 정상적으로 될 것 같아요. 뭐 어디서 공연장에서 하건 간에 공연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때 되면 변희재 씨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변희재 씨도 또 나름 또 빠져나갈 또 어떤 또 근거를 마련하겠죠. 자신만의 논리로. 근데 결국은 시간이 다 말해줄 테지만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또 걸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공연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연은 결국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변희재 씨의 발언들이 신뢰성을 잃을 것이다. 왜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전형적인 확증 편향이기 때문에 예.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같은 보수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제는 형님 형님 하다가 오늘은 뭐 무슨 새끼 씨팔 새끼 막 이러면서 변희재 씨한테 이렇게 욕을 하지는 않았죠. 가세연에서. 아무튼 그러면서 서로 또 막 이렇게 물고 뜯고 비난하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누구 편이냐 이런 어떤 감정적인 소모적인 싸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팩트를 중요시하는 그런 보수 우파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박정희 뮤지컬 공연이 뭐 사기다 이런 데는 조금 공감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부모님께 꼭 효도하시고 저처럼 불효하지 마시고 꼭 사랑한다고 말씀해 드리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